오늘 제가 이제 강의할 부분은 이제 설계합리 쪽에 이제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저희 그 연구반 전체 스킬표를 제가 보니까 제일 마지막 시간에 들어가 있잖아요. 설계감리 과정이. 그리고 이 과정 끝나면은 이제 시험이 어쨌든 간에 내년 한 2월 정도에 아마 시험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한 달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공부하시나요? 그 학원에 나와서 또 뭐 시험도 보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네. 근데 저기 설계감리가 그 공부해 보셔서 알겠지만은 이제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논리적이지가 좀 못하다는 느낌 아마 많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회사 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회사에서 사실은 이제 기업의 뭐 제조업체 이런 데 속해 있으면서 이런 부분을 접해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처음 아마 이제 설계감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용어나 이런 부분들이 생소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아마 애를 좀 많이 좀 힘들어 하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마 이 강의실 안에는 보시면 아마 실제 이제 감리나 설계를 현업에서 하고 계신 분들도 아마 있으리라고 저기가 생각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장에서 나가서 지금 감리 업무를 실제 한 지가 한 3년 한 반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저희 현장 소개도 좀 드리면서 그렇게 좀 진행할 생각입니다. 먼저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목차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목차는 정보통신 설계 부분이 앞부분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감리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요. 아마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아마 설계부터 시작해서 감리 정도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강의 시간이 오늘하고 다음 주차시고 그 다음 차하고 1월 6일까지 강의가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에 대한 부분도 일부 좀 저희 수업 시간에 다뤄보는 거로 이렇게 진행할 생각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설계나 감리는 제가 항상 설명드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사실은 설계 감리 내용 중에서 좀 기본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다 하고 이제 시험 보러 가시면 되겠지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면 준비 전체 한 100, 그러니까 설계감리 영역을 한 100%를 봤을 때 제 생각에는 한 70% 정도밖에 준비 못하고 가시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 여러분들이 다른 부분들도 많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제가 기출문제 한번 보시면서 또 설명드리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아마 다음 시간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기준이나 인증 검사, 그 다음에 정보통신 관련 제 법규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이게 이제 지난번 지난 차수가 113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차수 때 나왔던 시험 문제 중에서 제가 설계감리라고 생각되는 부분만 정리를 한번 한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전부 다 보였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보시면은 이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가운데 있는 거는 교시예요. 1교시 3번 문제, 1교시 뭐 몇 번 문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은 설계 부위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나왔었죠, 문제가. 부위는 여러분 전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 설계 부위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군의 정보통신 설비의 종류. 이 부분은 보니까는 앞서 나왔던 이제 시험 문제 보면은 여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108회 때 나왔는데 정보통신공사의 범위와 종류를 서술하셔라는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정보통신공사의 범위와 종류를 보면 그 안에 군의 정보통신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정보통신공사업법인가 그 책을 보면은 정보통신공사 범위의 종류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굉장히 공정이 많습니다. 그게 큰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서브로 막 공정이 달라붙는데 그 테이블 전체를 외운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뭐 불가능한 얘기일 것 같고 지난 시간에도 7월 달에 설명을 드렸지만은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 생각에는 실제 현업을 하면은 뭐 알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를 통해서 이걸 외우긴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자꾸 보시면은 어느 정도 머릿속에 좀 들어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어쨌든 간에 이제 113회 때 나왔던 문제가 이전에 나왔던 문제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은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사용전 검사제도. 이거 뭐 수시로 나오는 그런 문제죠. 사용 검사제도 이것도요. 그 다음에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에 대해 설명하고,
뭐 설계 성과물을 나열하시. 이거는 저희 아마 수업 시간에 아마 다룰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좀 보시면은 그 열차 무선 설비에 대해서 문제가 자주 나오잖아요. 아마 111회 때도 아마 LTR인가 해서 아마 이 시험 문제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현업에서 근무하셔도 사실은 이런 쪽에는 이제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뭐 책자나 이런 걸 통해서 이거를 사실은 알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시중에 그러니까 실제 이쪽 업무에 만약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쉬운 내용이긴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제 시중에 돌아다니는 뭐 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이거를 알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좀 굉장히 좀 쉽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 출제자를 그 시험 문제 출제자를 알면 이제 어쨌든 간에 출제자가 관련되는 분야에서 출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출제자가 대충 누구라는 걸 알면은 이제 저희가 아시겠지만 기술사 과목이 열 몇 과목 정도가 되잖아요. 제가 알기에는 한 12과목 정도가 되거든요. 총 12과목 정도가 되는데 이 출제자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기술사 아니면은 보통 기술사가 많이 들어가죠. 기술사 아니면 교수님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님도 그렇고 기술사님도 그렇고 대부분 다 자기 전공이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 출제하러 들어가면은 자기 전공 부분에서 많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제 판단에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이 철도 쪽에 근무하시는 분이 출제자로 들어가서 아마 시험 문제 낸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보면은 이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대한 정보통신 설비의 감립이 적산 체계를 설명하시오. 뭐 이런 문제 나왔었고. 이거 보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 이제 수업 시간에 좀 다룰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 분리에 대해서 뭐 설명하는 거 시험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FM, DMB 방송 통신 설비들 할 때 이제 설계할 때 고려할 사항들 이런 문제가 이제 시험 문제 나왔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9문제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96회 제가 2012년도인가 같이 학교했던 기억이 되는데 저보다 훨씬 이전에 계셨던 분들은 사실은 이 설계감리를 공부를 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대략 뭐 포기하고서도 다른 과목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합격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요즘 들어서는 요즘이 아니라 이제 적어도 한 90회 이상 이후에 넘어오서는 이 설계감리 부분을 만약에 이제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빼놓고 만약에 수업을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좀 떨어질 거예요 아마. 왜냐? 그 정도로 이게 설계감리 쪽의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은 보시면은 이제 105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100 이제 제가 정리할 때 105회부터 정리를 했는데 보시면은 105에도 보면은 몇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지 않습니까 문제가.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공부하실 때 설계감리에 대한 부분이 다른 과목보다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공들여서 공부할 필요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출제 비율도 타 과목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요, 제가 오늘은 아니고 저희 이제 총 3회에 걸쳐서 수업을 할 텐데 그 3회에 걸쳐 수업하는 기간 동안에 뭐 자세하진 않더라도 이게 어떤 형태로 답안을 쓰면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정보통신 설계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설계감리 과목은 외워야 될 사항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요. 이제 시험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설계감리 시험 문제가 나올 때 이제 설계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은 감리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 두 개가 중복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나올 수가 있으면은 이제 시험 문제가 어떤 형태가 됐다고 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설계 부위 진행하는 절차에 대한 문제가 1-3번의 문제가 나왔잖아요. 113회 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계 부위 진행하는 절차 여러분들이 만약 안다고 치시고 설계 부위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면 사실은 이게 몇 줄밖에 쓸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 페이지를 써야 되는데 1교시 문제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총 14페이지 시험 문제를 받고 나서 대략 적어도 한 12페이지 이상은 채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12페이지 이상은. 그러면은 한 문제당 한 페이지씩 채우다가 내가 잘 쓸 수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1.5페이지 채우는 문제가 적어도 한 4문항 정도가 있어야지 12페이지가 되잖아요. 대충 이렇게 따져보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설계 부위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요 내용만 써가지고서 한 페이지 채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뭘 써야 됩니까? 설계에 관련된 내용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여기에 나와 있는 뭡니까? 설계의 개념 이런 부분들을 거기다 녹여 넣는 거예요.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용어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뭐 설계란 뭐 이런 식으로 시작돼서 나오는 어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쓰시는 답안의 그 개요나 아니면은 그 적재적소란 요소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야지 결론적으로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그 정보통신 설비의 정의라고 나와 있잖아요. 정보통신공사법 2조에 보면은요, 정보통신 설비를 이렇게 정의해 놨어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부분들은 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통신공사법 2조에서 이 정보통신 설비 이렇게 정의해 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유선, 무선, 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자, 음향,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 제어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라고 해서 이 정보통신공사법 2조에 정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 보면은 뭐 문제 나왔을 때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어디 있습니까? 정보통신공사의 뭐 범위와 종류를 써라 그러면 다시 이 안에도 어떻게 보면은 정보통신 설비라는 부분들이 포함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런 내용들을 머릿속에 잘 정리해 놓으셨다가 거기다 한 꼭지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보통신 설계의 개념이라고 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보면은 정보통신 설계의 개념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계획을 수반한 보이지 않는 이념적인 요소와 기술적인 요소가 포함된 계획을 세우는 일로서 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시방서, 공사 내역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설계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 개요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쓸 수가 있죠. 설계란 그러면서 이렇게 쓰시면 되잖아요. 설계는 이런 거라 이렇게 하는 행위 자체를 나타내는 거를 설계라고 표현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 아니면은 이제 저도 그랬고요. 그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이 부분들 이제 머릿속에 외우려면 사실 이게 이제 좀 쉽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외우냐면은요.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저 같은 경우 어떻게 외웠냐면은 개설, 시, 공기 이렇게 외웠어요. 이걸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있는 말들은 말이 좀 길어서 쓰지 못하더라도 뒤에 나와 있는 부분, 그러니까 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시방서, 개설, 시, 공기에 관련된 행위를 작성하는 행위를 우리가 설계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할 수 없이.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 그 정보통신 설계 3요소라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것도 기능성, 적합성, 운영의 편리성이라고 세 가지가 그 정보통신 그 설계 3요소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그 기능성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정보통신 시스템이 설치되는 여기 보시면 건물 내부에 설치되는 통신 시스템의 기능과 건물의 공간의 성질, 규모, 용도에 따라서 사용의 편리성에 맞춰서 통신 시스템이 운영되도록 설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통신 시스템이 최대한 자기의 어떤 성능을 발휘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것의 규모나 용도, 뭐 사용의 편리성에 맞추어서 통신 시스템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기능성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적합성이라는 경우는 여기 이제 나타낸 것처럼 보면은 뭐 정보통신 관련돼서 기자재 형식 승인, 그 다음에 형식 검정, 기술 기준 이런 것들에 적합하도록, 그러니까 기술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가 돼야지. 예를 들어서 그 시스템끼리 상호 접속할 때 다른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설계할 때 기능성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술 기준의 적합성도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운영의 편리성. 그 시스템이 이제 예를 들어 정보통신 설비가 그 설치가 되더라도 실제 이 시스템은 운영에 굉장히 이제 편리하도록 그 설계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보통신 설계할 때에 그 설계할 때 그 3요소 고려해야 될 3요소는 뭐냐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능성, 적합성, 그러니까 운영의 편리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 통신 설계의 그 단계적 분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시공도 마찬가지고 그 착수 단계가 있고 준비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설계 단계가 있죠. 이제 그 설계 입장에서 보면은 그 실제 설계 진행하기 전에 이제 착수 단계하고 준비 단계를 거쳐서 설계를 진행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설계 심의를 하죠. 설계 심의를 하고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안 나와 있네요. 이제 설계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설계 부의를 하게 되는 거죠. 설계 심의 또는 설계 부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저는 지금 철도 현장에 나가 있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오늘 이 강의실에 제가 또 아시는 분이 한 분 있어가지고 오늘 제가 좀 약간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열차 무선 설비라는 걸 저희도 현장에 들어왔었어요. 열차 무선 설비.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LTR이죠. LTR. 근데 이전에는 이거를 어떻게 썼냐면은 TRS하고 TRS가 두 가지죠. 테트라하고 또 하나 뭐죠? 이건 디지털이고 아날로그 있잖아요. 아스트라. 그다음에 저기 VHF. 그러니까 이전에는 요렇게 썼다가 지금 이게 이제 LTR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좀 마이그레이션 되고 있잖아요. 모든 철도 현장에. 근데 이게 그 LTR이 다른 이 TRS나 VHF에 비해서 굉장히 그 공사비가 그 규모가 좀 커요. LTR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당초는 이렇게 설계가 돼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바꾸면서 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저희가 이제 설계 심의도 하고 그 다음에 설계 부의도 했죠. 부의도 했는데 그 설계 부의하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품질은 높이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그 인풋은 많이 빼는 형태가 대부분 다 부의잖아요. 품질은 유지하거나 그렇죠. 품질은 유지하면서 거기에 투입되는 그 공사비 이런 걸 이제 대폭 삭감하는 뭐 이런 형태가 이제 주로 설계 부위나 시공 부위에서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설계 부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설계 부위란 말이 113회 때 문제에 나왔었는데 설계 부위의 과정을 설명하게 되면 설계 부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답안에다가 적절히 다 녹여놔야지 한 페이지가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설계 이제 자문 평가 단계도 거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설계할 때 보면 착수 단계에서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는 입장이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보시면 제일 처음에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발주자가 설계를 이제 오달하는 거니까 발주자가 설계를 발주를 하는 거니까 발주자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발주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발주자가 어떤 철학을 갖고서 이거를 발주하고 있는 건지 그런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발주자와 설계사가 만나야 되죠. 만나서 통신 설계의 규모, 그 다음에 예산, 뭐 이런 그다음 현장의 요구 조건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맺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목표 설정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맺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발주자부터 제시받은 설계 만족시키는 계획을 수립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실제 설계 단계 앞에서 이전 단계에서 이제 필요한 이제 현장 조사,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법에 어떤 뭐 위배가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실제 이제 설계를 했을 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 같은 거죠. 이게 정말 타당한 내용이 있는 건지 그런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서 이제 설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건물 운영 계획, 그 다음에 통신설비 운영 계획, 근무 인원 뭐 이런 요소들을 갖다가 여기 뭐 법규 요소도 있네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이제 파악을 해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타당성 조사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통신설비를 구축했을 때 얻는 베네핏이 그 사업비 대비해서 얼마나 있겠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파악을 해서 그 다음에 이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이제 그 과정을 결정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설계를 하게 되면 이제 기본 설계하고
이제 저희가 기본 설계하고 실수 설계를 보면은 이제 뭐 동시에 시행하거나 분리해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기본 설계를 안 하는 경우는 실수 설계, 그러니까 공사 규모가 큰 경우에는 기본 설계나 실수 설계를 같이 진행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수 설계만 진행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사비가 꽤 크기 때문에 이제 기본 설계도 하고 실수 설계도 했죠. 저희 같은 경우는. 근데 보통 다 이렇게 시행하는 게 아니고 공사의 규모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제 기본 설계와 실수 설계 갖다가 뭐 별도로 발주하기도 한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 말씀드렸다시피 설계 심의회 같은 경우는 설계가 한 50% 정도 진행했을 때 설계 심의회를 해요. 끝날 때까지 다 끝나서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끝나서 하게 해서 그거를 뭐 뒤집어 엎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설계 심의도 이제 공사의 규모가 클 경우에 보통 설계 심의를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제가 나가 있는 현장은 이제 그 철도 쪽 관련된 일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국토부에서 나오는 이제 조달청 발주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대부분 다 설계 이제 심의를 하죠. 설계 단계에서. 근데 이제 일반 민간 사업자나 공사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 거의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설계 심의회에서 보면은 이제 전문가 구성해서 자문이나 평가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설계 심의회 할 때 저는 제가 이제 그 심의를 받는 입장으로 참석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기술사를 이제 따지게 되면은 이제 설계 자문회의에 이제 자문위원으로 아마 참석하실 수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요즘 저희 이제 정보통신 기술사회에서 뭐 항상 있는 일이지만 저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를 대상으로 한 뭐 계약에 관한 법률, 또 지방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상대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서 지자체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CCTV망을 구축한다든가, 인천 같은 경우에는 어느 특정한 지역에다가 버스 정거장에 와이파이 망을 무료로 구축을 해요.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이게 이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거는 설계 심의는 아니지만 그 참가하는 업체 대상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문위원으로 들어가가지고서 평가를 하죠. 요것도 마찬가지, 설계 심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가가 되시고 등록을 하시면은 자문회의에 참석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기술 기준에 벗어나기 위해서 운영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거나 위반이 있으면 지적해서 개선 조치하고 보완 수정 절차를 거쳐서 설계를 완료하게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설계 심의 때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는 거예요. 뭐 비효율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돈이 불필요한 돈이 뭐 투자가 됐는 건지, 아니면은 뭐 설계의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 수정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계 심의 때 평가를 하고 다 이제 자문을 구하고 해요. 이 설계 심의에 들어가면은 교수분들도 많이 참석을 하세요,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설계의 구분 보시면은, 설계 구분을 할 때 크게 보면은 이제 시행 방법에 의한 구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 단계에 의한 구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보면은 시행 방법에 의한 구분은 이제 설계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자체 설계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문화, 뭐 표준화 이런 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위탁 설계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설계가 기술적으로 정밀하거나 정보통신 공사업법에 의한 설계. 정보통신 공사업법 보면은 공사 규모에 따라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용역 설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보시면은 제 생각에는 아마 용역 설계가 많을 것 같아요. 보시면. 그 다음에 시행 단계에 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 설계가 있고 실수 설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표준 설계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표준 설계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기본 설계 과정하고 실수 설계 과정을 통합해서 시행하는 설계 갖다가 이제 표준 설계라고 얘기하는 거고, 기본 설계 같은 경우에는 뭐 중장기 또는 단기 계획에 의거해서 실시 계획 이전에 기본 설계에 대한 목적이 뭐냐면 사실은 예비 설계고요. 계략 공사비 산정하는 그 단계를 저희가 기본 설계 단계에서 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이제 자꾸 보시고서 머릿속에 좀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 설계, 그럼 기본 설계가 뭐 하는 거지? 뭐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예비 설계하고, 그 다음에 계략 공사비 산정하는 걸 우리가 기본 설계라고 하는 거구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셔서 머릿속에 좀 암기하듯이 머릿속에 좀 집어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실설계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설계를 구체화해서 실제 시공에 필요한 내용을 설계 도서에 상세하게 이제 그 표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단계가 이제 실제 이제 현장에서 시공을 할 때는 실설계 도서를 가지고서 저희가 현장에서 이제 그 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산출물들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뭐뭐 있죠. 실설계 도서, 실설계 하면 산출물 나오는 것들이 그 설계 보고서, 시방서, 그 다음에 설계 도면 있죠. 그 다음에 내역서, 각종 내역서들, 뭐 물량 산출서, 그 다음에 뭐 수량 산출서라 표현하는데, 그 다음에 단까지 보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을 통틀어서 저희가 이제 실설계 결과물이라고 저희 표현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그 설계도서에 작성하는 자격은 여기 보면은 그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또 기술사법에 의해서 그 정보통신사무소 개설하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그 설계도서 작성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통신공사법 또 시행령에 보면은 뭐 어디에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여기에 적합한 규정에 적합한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 이런 사람들이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그 여기 나와 이제 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게 띄워놓은 이 강의 자료는 사실은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이제 학원에서 학원에서 제가 이제 이거를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제 강의하면서 일부 좀 수정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그 해당하는 법령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강의 오기 전에 한번 인터넷상 해당하는 법을 찾아서 제가 정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거의 맞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제가 보기에는요 이 몇 점 몇 항은 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으시고 그냥 이게 그 설계도서에 작성할 수 있는 자격이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있고 그다음에 정보통신공사법이 있더라, 시행령이 있더라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그 여러분들 저거 아시잖아요. 그 보면은 그 헌법 있죠. 헌법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 보이시나요 글자? 헌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 맞죠? 그 다음에 시행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헌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정보통신공사법 그러면 이게 법률이거든요. 그 밑에 딸려 붙는 거가 이제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이런 거 딸려 붙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는 법률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제 만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 이 법률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보통신공사법 얘기하면 정보통신공사법에 의해서 밑에 있는 세부적인 어떤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밑에 이제 하부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두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일반 상식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법률에서 정하는 거는 굉장히 좀, 왜냐면 시대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법률이 제대로 반영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시행령이나 그 이제 시행규칙을 둬서 하부법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보면은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은 정보통신공사의 종류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시험 문제 아까 제가 봤을 때 이번에 113회 때 나왔던 문제가 이거잖아요. 군해통신설비공사에 대해서 써라 뭐 이런 문제가 이번에 113회 때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여기 보면 정보통신공사의 종류에서 정보통신공사법 시행령 몇 조 몇 항이 이게 나와 있어요. 별표 1에 나와 있어요. 찾아보니까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통신설비공사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통신선로, 교환, 전송설비, 군해통신, 이동통신, 위성통신, 고정통신 굉장히 많습니다. 정보통신 통신설비공사의 종류가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은 다 다 암기하시기 힘드시잖아요. 다 이거 보시면은.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은 이게 전체가 다 암기하기가 힘들더라도 자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 갖다가 이제 어떤 여러분들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예를 들면 뭐 이걸 뭐 써가지고서 벽에 붙여놓는다든가 뭐 하셔가지고서 자꾸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이게 보면은 이게 사실은 그래요. 이게 이제 113회 때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1교시 8번째 문제 나왔었잖아요. 1교시 8번째 문제. 그러니까 1교시 문제니까 한 페이지 정도 쓰면 되는 거죠. 한 페이지 좀 넘게 쓰면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게 군해통신설비 종류구에서
그러니까 요런 거 몇 개만 알면은 사실 한 페이지 채우는 거는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보면은 시험나 당연하게 운이에요, 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용어를 알면은 다 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채점하는 사람도, 그 채점하시는 분도, 여기 이제 학원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 내년이 115회가 되잖아요. 115회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에서 실시하는 모의고사를 본다. 그 모의고사 저도 옛날에 많이 봤지만은 한 30명, 옛날에 제가 할 때는 30명씩 참석을 했었어요. 모의고사 할 때. 그러면은, 보세요. 1교시 10몇 문제, 2교시 1교시 13문제, 2교시 6문제, 3교시 6문제, 4교시 6문제. 총 보면 18문제, 31문제잖아요. 31문제에다 30명 참석한다 그러면은 그게 900문항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게. 그죠? 900문항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두 사람, 한 3명이 앉아서 채점을 한다? 시간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거. 그러면 뭘 보겠습니까? 이거밖에 볼 게 없어요. 군해통신설비공사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이 안에 군해통신 선로에 대해서 뭐 어떻게 서술했든지는 2차적인 문제고, 채점하는 사람이 딱 봤을 때, 아, 군해통신 선로가 들어가 있나? 방범 설비가 들어가 있나? 배관 및 배선이 들어가 있나? 기판 전환 설비가 들어가 있나? 이걸 먼저 볼 거라는 거지. 키워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서 이제 시험 시간에 아, 딱 해니까 요거 딱 생각이 났어.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그 해당하는 답안을 채우는 거는 요거 위주로 채우면 되는 거고, 당연히 채점하시는 분들도 키워드 위주로 채점을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만약에 치게 되면은 아마 그래도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이 주관식 채점하는 거가 단답식 같은 경우에는 뭐죠? 그냥 이렇게 OMR 카드에서 쫙 돌려버리면 되지만 주관식은 상황이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학원에서 자꾸만 얘기하는 것들도 이 키워드 위주로 공부하라고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키워드 위주로.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선로공사의 종류에서 쭉 나와 있으면은 여기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키워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시험 문제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통신 쪽에 어벽이 이렇게 많아요. 통신설비공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방송설비공사도 있고요. 정보설비공사도 있어요. 이렇게 어벽이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 나가 있는 부분은 지금 이쪽이거든요. 제가 일하는 부분은. 전체 중에서 보면은. 근데도 이렇게 어벽이 많은데도 불구하고요. 지금 기술사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기업에 있다가 나오시니까 대부분 다 이제 이 설계나 감리, 이 엔지니어링 이제 이 계통은 사실은 이제 경력이죠, 경력자. 소위 말하는 이제 짬밥이 있어야 되는데, 경력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공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경력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면은 엔지니어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경력이라든가. 그죠? 그러니까 이 경력에 제대로 잘 해서 잘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이런 공사들이 대부분 다 이제 뭐 민간 사업자도 나올 수가 있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조달청에서 나오는 공사가 대부분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이걸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적정한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업계에서 보면은 이제 기술사들이 사실 많이 계시는데, 진짜 저희 현장에서 그거 갖다가 PQ라고 얘기하거든요. PQ 만점을 나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술사, 어저께도 제가 이동통신 업체에 계신 분,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인데, 저보다 늦게 합격이 됐지만은 어제 연락을 받았는데, 나이가 40대 후반이 된 거예요. 후반이 되니까, 저는 이제 LG전자 계열에 있다가 저는 이제 퇴사한 지 벌써 저도 한 4년 정도 되네요. 한 4년 정도 되는데, 이번에 이제 LG전자 MC사업본부하고, 뭐 이쪽에는 뭐 사람들 많이 내보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에 제가 몸담고 있던 회사도 전체 인원 중에 한 40% 정도 내보냈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기술사 얘기인데, 기술사가 되시면서 이 부분에 이제 만점이 나오면은 이제 자기가 소속되어 있던 회사에서 PQ 만점인 조건에서 밖을 딱 나오면은 재취업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뭐 이 업계에서 여기저기서 막 오시라 그래요. 우리 회사 좀 들어오시라고. 근데 실제로 이제 기술사가 있으면서 이 PQ 만점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많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만점이 아닌 상태에서 엔지니어계에 취업을 해서 만점을 만들어요. 이제 PQ 만점을. 그러니까 기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술사보다는 약간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기술사 PQ 만점 나오는 사람이
뭐 1년에 뭐 얼마 뭐 연봉을 받는다 그러면은 이제 만점 안 나오는 사람은 연봉보다는 당연히 작겠죠. 작으면서 이렇게 이제 연봉을 받다가 자기가 PQ 이제 만점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벽이 많은데도 불구하고요. 실제는 이게 이제 이제 업계에서 저는 뭐 업계 현장에서 저는 이제 지금 단장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회사 제가 속해 있는 회사 엔지니어링 회사인데 그 회사 내부 사정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녹록치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녹록치가 않다. 그러니까 이게 기술사 따면은 뭐 밖에 나오면은 뭐 먹고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오산이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경력 관리를 좀 잘 하셔서 나오시면은 이제 다른 현장에 가시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능력을 발휘하고 재밌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굉장히 많죠, 좌우지간. 예,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이거를 다 못 외우더라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요거 있잖아요. 통신설비공사, 방송설비공사, 정보설비공사, 기타 공사, 정보통신 전용 전기시설공사, 이런 것들이 정보통신공사의 종류에 해당하는 거고, 전체 이 중에서 여기 통신설비공사 있잖아요. 요거 있죠, 요거. 요거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나머지 중요한 건 그거예요. 통신설비공사, 방송공사, 정보설비공사, 그 다음에 정보통신 전용 전기시설공사. 요게 정보통신공사 종류에 포함이 되는 거고, 통신설비공사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통신 쪽에 종사를 하신 분들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 머릿속에 금방 들어와요. 뭐 이렇게 좀 내가 좀 이게 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시면은 금방 이게 저기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보면은요, 정보통신 설비의 설계 의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설계 발주자는 영역업자에게 설계를 발주하며 설계서 작성한 자는 거기다가 서명 날인해야 되죠. 당연히 그쵸. 준공할 때 서명 날인해야 되죠. 그 다음에 기술 기준에 적합하도록 당연히 설계를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보통신공사법에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에 관련되어 있는 각종 규정들은 보면은 전파법, 주택법, 방송법, 뭐 이런 거, 유선통신 방송 설비들에 대한 기술 기준, 그 다음에 전기통신 설비에 대한 기술 기준, 정보통신공사법, 주택건설, 이런 해당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설계에 관련되어 있는 각종 규정이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제 보기엔 이건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나갔을 때 이런 자료 갖다가 잘 보관해 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업무하실 때 좀 도움되는 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수업하면서 이걸 책선전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이거 감리책이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옛날에 저 회사 이제 LG 계열의 회사에 있을 때 어디죠? 저 기능대학. 지금도 기능대학에서 할 거예요. 하는데 거기 보면은 감령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근데 지금은 특급 제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기술사는 따면은 특급을 줘요, 막바로. 그러니까 감령 자격증을 줄 때 특급을 줘요. 근데 이제 일반 이제 감리자는 감리원을 내가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초급 과정에 가든지 중급에 가든지 고급 과정에 참여해야 돼요. 자기 이제 그동안의 경력에 맞는 그 과정을 참석해야 되죠. 하면 이게 보통 4일에서 월화수목금 4일에서 5일 정도 해요. 이 강의가. 예를 들어 초급이 더 긴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갔던 과정은 아마 중급 과정을 제가 들어갔던 것 같은데 4일인가 정도를 하더라고요. 4일인가 하는데 좀 비싸요. 수업료도 한 20만 원 이상 받더라고요. 이게 강의실이면은 최근에 다녀온 사람 보니까 옛날에 저 있을 때 그게 없었는데 지정 좌석제라 그래가지고 자기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대요. 자기 자리에. 옛날에 없었는데 지금 그렇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출석 체크를 하면 확실하게 하는 모양이더라고. 그리고 맨 마지막 날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는데 시험은 제가 보기에는 그리 어렵지 않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들어갈 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기술사를 따고 들어갔어요. 기술사 갖고 들어가서 중급 과정을 가서 들어가 보니까 이 교재를 나눠주다고 이거 하나씩 나눠주고 이 교재에 대해서 4일 동안 이제 교육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강사가 매일 바뀌죠. 기능대학 교수님도 들어오시고 바뀌는데 들어보니까 이제 제 그 당시의 느낌은 이 안에 보면은 감리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있고 설계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당시에 트렌드인 최신 기술에 대한 얘기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중급 과정에 들어오시는 모든 과정이 마찬가지인데
이제 강의실이 꽉 차, 큰 강의실 꽉 차고 인원이 꽤 많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의 이 높낮이도 차이가 많고, 또 여러분들 기술사가 돼서 들어가시면은, 이제 가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그러니까 현업의 설계나 감리 쪽에 있으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들을 게 없을 것 같고요. 저처럼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저는 기술사 이제 딱 얼마 안 됐을 때니까. 그러니까 들어가 보니까 설계 감리는 참 듣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기술사 과정에서 이미 공부를 한 거기 때문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제 2월달 여러분들 시험 보시잖아요. 근데 이 강의를 들어가려면 미리 신청을 해야 돼요. 미리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 시간 되실 때 그 저기 뭐야 정보통신공사협회에 들어가셔서 신청하는 그게 있어요.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시간에 맞을 때 한번 신청해 보시면은 가서 감리 과정에 대한 이제 부분을 이제 교육을 듣는데, 제 생각은 이 설계나 감리는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용어 있지 않습니까? 용어에 대한 부분이 좀 낯선 용어들이 많아요. 뭐 수명사항의 연장 뭐 이런 거 수명사항이 뭐예요? 이런 거 저게 처음 듣는 용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보면은 그 학원에서 나눠준 풀이집 같은 경우 보면은 사실은 그게 이제 어떤 분들은 이 풀이집만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산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숲을 보고 나서 나무를 봐야 되잖아요. 나무만 보는 거야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시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런 책을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사항들만 정리를 하면은 머릿속에 훨씬 더 오래 남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항상 이 뭐 감리과정 교육 제가 이제 김계란 학원에서만 제가 지금 몇 차례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그 강의 시간에 항상 하는 얘기 뭐냐면은 기능대학에서 하는 그 감리 과정 있잖아요. 초급이든 중급이든 고급이든 간에 시간 되실 때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들 기술사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기술 기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기술 기준 전기통신 기본법 25조인데 보니까 이게 삭제된 내용이더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제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은 시험 문제 뭐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그 전기통신 설비 설치 운영하는 자는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 기관통신 사업자 및 별정통신 사업자가 뭐 이거 갖다 서비스할 경우에는 그걸 전기통신 영무의 제공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럴 경우에는 전기통신 설비가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시험하고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해야 된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기술 기준 이제 전기통신법 25조 지금 삭제가 돼 있지만 이전에 이제 그 내용이 포함이 됐던 거고요. 이게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기술 기준하고 기술 표준이 있잖아요. 그 뒤에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기술 기준은 좀 강제적인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술 기준은 지켜야 되는 사항이고, 기술 표준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기술 표준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기술 표준? 우리가 기술 표준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KS 이거는 국가 표준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TTA 쪽에. TTA가 이게 한국정보통신 기술협회인가요? 맞죠? TTA. 여기는 단체 표준이고요. 여기는 국가 표준이죠. 국가 표준. 네. 그러니까 표준은 사실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은 대부분의 이제 공사 입찰 나오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산업 현장에서 자재 같은 거 갖다 쓸 때도 기술 표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재는 잘 안 갖다 쓰죠. 그러니까 안 지켜도 시공에 쓰는 자재를 쓸 수 없고 하지만은 기술 표준에 기술 표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재는 품질 면에서 좀 떨어진다라고 보고 산업 현장에서 채택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국가 표준이든 단체 표준이든 간에 그래서 그 표준된 제품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지금 1시 15분이니까요. 조금만 쉬시죠. 한 10분 정도 쉬었다 25분 정도 하겠습니다.